변호사 두 분 모셨습니다. 강신업 변호사, 노영희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국정농단 파문이 이제 문화계로까지 일파만파 번지면서 문화계 블랙리스트가 또 이 핵으로 떠올랐는데요. 뭐 이 명단에 거의 10,000명 가까이 들어있다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거의 문화계 인사들이 다 들어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명단에 없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러게요. 존재감이 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네. 정말 많은 분들이 들어가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송강호라던가 네. 뭐 영화배우 송강호 씨죠? 영화배우 예. 예를 들면 김혜수 씨, 또 뭐 백윤식 씨 뭐 이런 분들이 과거에 그 박정희 대통령과 관련된 혹은 뭐 노무현 대통령과 관련된 어떤 역할을 네. 맡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그 반정부적인 인사라는 그런 굴레가 씌워져서 예. 오히려 이렇게 블랙리스트 올리기도 했고 또 김혜수 씨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세월호를 지지하고 피켓 시위 한번 예. 했다는 이유로 또 그런 식으로 지금 분류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송강호 씨 같은 경우에는 특히 그 변호인이라고 하는 그 영화를 찍은 이후에 네. 네. 새로운 작품이 들어오지 않았대요. 섭외가. 그리고 정우성 씨도 이제 투자를 한 사람이었는데 변호인이라는 영화에 네. 네네. 마찬가지로 지금 많이 힘들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아침에 손숙 씨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본인 이름이 들어가 있었는데 네. 알고 보니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했더라. 근데 네. 그것이 이것 때문이었구나라는 식으로 본인들이 많이 힘들어했었다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 블랙리스트에 들어있는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은 크게 나눠서 보면은 뭐 문재인 전 대표라든지 뭐 박원순 시장이라든지 이렇게 좀 좌파 성향의 인물들을 지지했다거나 아니면 세월호와 관련해서 또 지지 발언을 했다거나 아니면 좀 약간 좌파 성향이라거나 이런 네. 부분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결국은 이 문건을 만든 목적을 이제 유축해 하는 것인데요. 네. 그래서 이 문건을 만들어서 지원을 중단한다든지 내지는 제재를 한다든지 네. 이런 것들을 목표로 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인사농단, 시장농단, 교육농단, 의료농단 이것이 문제가 됐는데 이 블랙리스트로서 이제 문화예술농단을 했다는 것이 밝혀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상의 검증이라든지 원래 이제 시장의 자유검증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사상은 시장에서 형성되고 또 걸러지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일부러 어떤 그 한쪽으로 지금 뭐 야권 얘기도 나옵니다만 네. 사실은 뭐 야권 인사니 야권 또 그 문화예술계 인사니 이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통해서 목적하는 것이 사상을 검증하고 제재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네. 이것이 이제 문제인데요. 그래서 이 블랙리스트 이것은 지금까지 나온 여러 가지 농단 못지않게 보다 더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네. 지금 노영희 변호사 얘기하셨지만은 여러 가지 그 하나하나에 대한 그런 사실들을 밝혀서 네. 반드시 특검에서 이 문제를 반드시 밝히고 또 짚고 넘어가고 예. 또 처벌할 것은 처벌해야 된다. 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런 문건은 존재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데 누가 지시해서 만들었는지 이 부분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최근에 유진용 전 문체부 장관이 라디오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들어보고서 얘기를 좀 해볼까요? 즉, 이 명단에 있는 사람들은 지원하지 마라. 그렇죠. 예. 예.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걸 받아오는 조현재 차관이 김소영 문체 비서관한테 이게 당신네들이 만든 거냐 그랬더니 김소영 비서관이 자기네들이 아니고 정무에서 만든 거다. 정무수석 비서실에서 만든 것이다라는 변명을 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정무수석실에서 만든 걸로 문체부에서는 생각했다 이런 얘기인데 이 즈음에 정무수석이 조윤선 문체부 장관이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예. 당시에 정무수석을 하면서 본인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일관적으로 부인을 하고 있고 특히 지난번에는 그 대정부 질문 그 장에 나와서 너무 모욕적이다. 네. 본인이 계속 이런 식으로 뭐 의심을 받는다면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결국 이제 압수수색까지 당하는 자택까지 압수수색 네. 당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사실은 유진용 전 장관의 말을 우리가 그냥 넘기기에는 너무 구체적이고 네. 조윤선 장관은 그냥 본인은 모른다라고만 얘기를 하고 있지만 네. 유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구체적으로 시기를 특정하고 어떤 형태로 이 문건 같은 것들이 전달되었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누구 말을 더 많이 믿을 것인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네. 당연히 검찰이나 법원과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이고 일관적으로 그러한 진술을 하는 사람의 말을 좀 더 믿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됩니다. 증거 네. 능력 관련해서. 그래서 지금 조윤선 장관이 아무리 부인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네. 아마도 지금 김기춘 그 전 실장의 집도 압수수색을 해가지고 핸드폰을 분석하고 있다고 하지 네네. 않습니까? 네. 그게 이제 김영한 그 전 수석의 그 비망록하고 연결이 돼서 네. 퍼즐
몰아치기를 지금 특검에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네. 그렇다면 이런 여러 가지 증거들을 전부 다 종합해서 판단을 해보면 네. 아마 유 전 장관의 말이 맞을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어서 네. 그 부분은 물론 특검이 좀 더 정확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지금 찾으려고 노력은 하고 있겠지만 네. 어느 정도는 좀 사실로 윤곽이 드러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무수석실에서 만들었다라고 하더라도 그럼 이 정무수석실에서 자발적으로 만들었느냐? 그게 아니라 또 좀 더 위로 올라가 보면은 지금 김기춘 전 비서실장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왜 문체부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왜 이 문화예술 블랙리스트라고 하는 것이냐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까지 나온 얘기를 보면은 예. 승마협회라든지 이런 게 다 문체부와 관련돼 있고 네. 네. 미르재단이나 K스포츠재단도 하나는 문화재단이고 예. 하나는 스포츠재단입니다. 네. 다시 말해서 이 사람들이 국정을 농단해서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이 문체부를 장악할 필요가 있었고 네. 따라서 이 문학의 인사라든지 문체부의 관련자들을 옥죄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예. 그래서일까요? 그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문학의 인사들에 대해서 평소에도 제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가 유진용 전 문체부 장관을 통해서 나왔는데 한번 들어보고 얘기해 볼까요? 그 외에 이제 순수문화예술 쪽에서도 뭐 반정부적인,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기에 반정부적인 활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나 단체에 대해서는 그 왜 지원을 하느냐, 왜 제재를 하지 않느냐라는 예. 요구를 김기춘 실장이 직접 또는 모철민 수석 또는 모철민 모철민 교육문화수석 그 당시에, 예. 또는 김소영 문화체육 비서관을 통해서 뭐 다각도로 문체부에 예. 구두로 전달했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평소에도 압박이 있었다는 건데 네. 결국 리스트와도 관련이 있다. 김기춘 전 실장이 리스트와도 관련이 있다. 이걸 입증하려면 뭐가 더 필요할까요? 결국은 뭐 관련자들의 진술이 이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가 이제 조윤선 그리고 이 정관주죠. 여기가 정무수석과 그다음에 국민소통 비서관을 하고 있었죠. 네. 그러다가 문체부로 하나는 장관으로 가고 한 분은 또 차관으로 가거든요. 네. 이렇게 간 것이 사실은 그 정무수석실에서 만들고 정무수석실 산하에 소통 비서관실에서 이 문건을 만들지 않았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덮기 위해서 네. 그리고 문체부를 압박한 것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이와 같이 자리를 옮긴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따라서 이 조윤선 이 장관에 대해서 오늘 압수수색도 자택까지 했습니다마는 이 조윤선 장관에 대한 조사가 빨리 피의자로 불러서 조사를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네. 그 다음에 물론 김기춘까지 이어지는 이 연결고리를 맞추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했던 김영한 전 그 민정수석의 비망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네. 장이라고 써 있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예. 네, 네. 이것과 그리고 관련자들의 진술을 맞추고 그리고 지금 지금 비서관과 그리고 이 문체부의 김기춘이라든지 내지는 이 관련자들하고 전화 통화를 한 녹음 이런 네. 것들이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정호성 비서관이 적어도 여기에서도 하나 연결고리 내지는 심부름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호성 비서관에 대한 조사 내지는 네. 그때 압수수색했던 휴대전화 네. 이런 거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겠죠. 예. 근데 하나 말씀드릴 게 네. 뭐냐면은 지금 그 신동철 그 전 정무비서관을 소환 좀 조사 소환됐죠. 지금 예.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모철민 그 불란서 대사가 오늘 지금 오늘 들어오죠. 들어와서 예. 조사를 받는다고 하는데 사실 이분들로부터 그런 명단을 받았다라고 하는 얘기를 유 전 장관이 말은 했지만 예. 네. 이 사람들한테 물어봤을 때 이분들이 맞습니다라고 대답할 리가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김기춘하고 또 조윤선 장관 같은 경우에 물어봐도 역시 당연히 부인을 하겠죠. 네. 네. 그러면 사람들의 진술을 가지고는 이걸 입증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무엇을 가지고 입증해야 되는 것이냐? 결과적으로는 객관적인 증거 혹은 그들이 부인하는 것을 반박할 수 있을 만한 다른 증거가 필요하다라는 건데 네. 과연 그런 증거들이 남아 있느냐? 그러니까 이게 지금 특검에서 압수수색할 것이 아니고 이미 그 전에 했어야 되는데 사실 늦었죠. 압수수색 때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밝히는 것이 쉽지 않아서 지금 현재 가장 핵심적으로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은 김영한 그 전 수석의 비망록이나 비망록. 원본 이런 것들을 지금 중심으로 네.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네. 네. 그것도 이제 이미 그 당사자가 사망한 이후이기 때문에 네. 증거능력 관련해서 좀 문제가 될 수 있어서 네. 사실 가는 길이 쉽지가 않습니다. 네. 저희가 이 블랙리스트가 어떻게 작성이 됐는지 그 추정하는 그 경로를 그래픽으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는데 지금 오늘 또 보도에 나온 내용에 보면은 뭐 정무수석실에서 작성하고 이걸 문화체육관광부로 교육문화수석실에서 뭐 이렇게 지시를 내렸다라고 하지만 또 반대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지금 최순실 씨나 박근혜 대통령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과연 이런 지시가 만약에 이루어졌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연결고리들을 과연 증거로 뭔가 확실하게 잡을 만한 그런 증거들을 찾을 수 있을지 의문도 들어요. 네,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정호성을 처음에는 공무상 비밀 누설만 얘기를 했었는데 네. 지금 다시 불러가지고 특검에서도 다른 어떤 지금 피의 사실이 있다는 얘기를 흘리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적어도 정호성이 이때 최순실의 어떤 지시라든지 박 대통령과의 어떤 연관성이 네. 여기에 있을 가능성이 상당합니다. 예. 그리고 저기 지금 최순실과 박 대통령까지 올라가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문학의 블랙리스트라는 것이 네. 단순하게 네. 어떤 몇 사람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예. 네. 이 문체부를 장악해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을 이용해서 사익을 추구하고 나아가서 평창 동계올림픽이라든지 이 먹잇감을 확실히 네. 잡기 위한 하나의 포석이거든요. 네. 그럴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최순실이라든지 박 대통령까지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예. 거기에 지금 특검에서도 관심을 상당히 갖고 있는 것이죠. 네.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관련해서도 이전에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결국은 블랙리스트와도 관련이 될 수 있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만약에 예. 이분이 이제 유신 시대에 활동을 했던 분이기 때문에 약간 사고 방식이 좀 유신 시대에서 벗어나지 못한 게 아닌가. 그래서 당시에는 그 언론인이든 예술인이든 문화인이든 전부 다 사상을 통제하는 데 좀 주력을 많이 뒀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아마 그 연장선상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다. 그러니까 김기춘 전 실장이 대통령 비서실장 오기 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다라고 하는데 이분이 네. 오면서부터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김기춘 실장이 한 역할이 정확히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그 사람이 한 모든 것들이 다 직권남용과 관련돼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그 의혹을 풀어야 되는 네. 상황인데 네. 이제 문제는 저는 정말 계속 걱정되는 게 이게 증거가 없어요. 그렇죠. 정말로. 왜냐하면 지난번에 청문회 때 나오셔서 아시겠지만은 그때 법꾸라지 얘기도 예, 많이 하고 네.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제대로 모든 걸 다 모르쇠로 네, 모르쇠로 부인했잖아요. 해버리면 그와 관련돼 가지고 다른 반대 증거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네, 네. 지금 제가 보기에는 아까 나온 사람들 중에서는 김소영 그 전 뭐 교문수석 예. 비서관인가 그분 네. 정도는 말을 해줄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네. 그분도 사실 그 지위가 약하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이 공무원으로서 어느 정도까지 이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대답을 해줄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좀 의심스럽거든요. 지금 이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는 이 블랙리스트를 무시하거나 아니면 적용을 좀 저지하는 과정에서 문체부 공무원들이 사임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좌천을 당하기도 했다. 이게 결국에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직권남용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는 예, 거죠. 가능하죠. 적어도 유진용 장관이 지금 얘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자기도 이제 그렇게 당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예. 것이고요. 지금 실국장 6명을 미리 사표를 내도록 압박하고 종용한 적이 있죠. 그래서 결국은 3명은 이제 떠났거든요, 공직을. 네. 그런 것들이 사실은 공무원을 임면할 때에는 말이죠. 절차가 있습니다. 그 절차에 따라서 임면을 하는 것인데 대통령이 임명권을 갖고 있는 것이고요. 네. 근데 물론 대통령의 그 의사에 의해서 절차를 거쳐서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그런 문제가 의혹으로 불거지고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밝혀볼 부분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직권남용으로 충분히 가능하죠. 예. 네. 자, 이 블랙리스트와 함께 이제 또 세월호 7시간에 대해서도 추적을 하고 있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비선 진료 아니겠습니까? 과연 그 뭐 어떤 누가 가서 이 진료를 했느냐 시술한 의혹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시술을 했다는 사람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지금 김영재 성형외과 차움의원, 뭐 서울대병원 등을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좀 약간 늦은 감이 있죠. 그렇죠. 뭐 이미 정말로 그냥 조금이라도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이라면 예. 남겨놨을 리가 사실은 없는 실제로 거고요. 김영재 의원에서도 그 프로포폴 투약 의혹 이런 그 문서들을 다 파쇄했잖아요. 네, 전부 다 파쇄되고 그리고 또 이제 특히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비밀 유지 의무가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 환자의 개인 정보들을 함부로 우리가 바깥으로 보낼 수 없다라고 하는 걸 들어서 처음에 사실은 이제 검찰에서도 이미 이분들에 대한 강제 수사는 하지 않았었고 네. 또 그분들 스스로가 알아서 파쇄한 그런 혐의가 좀 있는 것이고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어느 정도까지 오늘 물론 압수수색했지만 어느 정도까지 증거를 확보했을지는 사실 의문이에요. 그러나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순실 씨나 최순득 씨가 대통령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뭐 혈액 검사 비용이라든가 예. 이런 것들을 각각 대납했다라고 하는 의혹도 나오고 있는 것이고 하면 아무래도 외부에서 활동한 것이 그렇게 완벽하게 다 지워지지는 않을 것이다. 네. 이제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국회의원들이 김영재 병원을 찾아갔을 때 네. 왜 필적이 논란이 되지 그렇습니다. 않았습니까? 장모를 진료했다고 했는데 이전 필적과 다른 그 그렇습니다. 사인이 있어서 논란이 됐는데 이런 것도 증거 자료가 될 수 있나요? 가능하죠. 4월 16일 날 이제 장모를 진료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골프를 치러 갔다 왔다는 것이었는데
이제 4월 17일자하고 4월 16일자가 한 사람이 필적으로 돼 있는데 예. 그것이 이제 평소에 쓰던 김영재 원장의 필적과 다르다 이런 내용이었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필적 감정을 뭐 특검에서 실시하면 그 필적은 충분히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론 노영희 변호사 얘기하는 것처럼 증거가 많이 멸실되고 이미 또 감추어지고 그런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만은 이 의료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많은 증거를 남길 수밖에 없습니다. 진료 기록도 만들어야 되고요. 업무 네. 일지도 있고요. 다른 것보다는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것들이 남아있을 수밖에 없고 지금 또 김영재 의원이라든지 차움 의원이라든지 또 서울대병원까지도 오늘 압수수색 들어갔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에서 유의미한 어떤 증거들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 이제 처음에 검찰에서 이 비선 의료 여기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았던 것은 사실은 세월호를 정면으로 조질하지 않았기 때문 아닙니까? 예. 근데 지금은 이제 세월호를 특검에서 가장 중요한 뇌물죄와 더불어서 네. 이렇게 정조주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와 관련돼서 지금 이 압수수색이 들어간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의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네. 수사는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의지가 있다는 것이 이제 우리가 믿어볼 만한 것이고요. 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의료라고 하는 것은 증거를 남길 수밖에 없다. 흔적을 네. 남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상당히 좁혀진 것이 있습니다. 이 김영재가 그날 뭐 장모를 시술하고 그다음에 골프장을 갔다 왔다고 하는데 네. 장모를 시술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그다음에 골프장을 갔다 왔다는 것도 좀 더 들어가면 누구랑 골프를 쳤는지 등등을 밝혀서 충분히 의지만 네. 있다면 네. 알아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그다음에 차후 면에서의 어떤 뭐 비선 의료라든가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네. 이래서 이 관련자들이 또 양심 선언 비슷하게 또 네. 진술을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네. 이렇게 돼서 이번에 과연 이 의료농단과 세월호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가 특검에서 밝혀질 수 있을 것이라 이렇게 기대를 예. 해봅니다. 네. 그 김영재 의원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비선 진료도 진료지만 또 부인의 그 어떤 화장품 회사의 특혜 의혹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만약에 연결고리를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다면은 법적으로 뭐 처벌도 가능한 부분이죠. 그렇죠. 정말 충분히 가능한 일이고요. 특히 부인이 이제 YJ콥 뭐 메디칼인가라고 예. 하는 회사에서 만든 실을 네. 서울대병원에 납품할 수 있도록 그 압력을 행사했다라고 하는 증거가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사실은 이 사람들의 특혜를 주기 위해서 최순실과 박 대통령이 안정범 수석을 시켜서 혹은 내지는 뭐 그 서울대병원에 있는 뭐 이사장들을 시켜서 어떤 식으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를 예. 구체적으로 네. 밝혀내면 이런 경우도 사실은 이제 제3자 뇌물죄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관련해서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지금 차움 의원도 압수수색을 했는데 여기가 논란이 됐던 게 대통령이 길라임이라는 가명으로 진료를 받았다 이런 부분도 있었고 혈액 검사를 밖으로 갖고 나와서 했어요. 근데 이때 비밀 유지 의무가 있다면서 내용에 대해서 함구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김영재 의원도 그렇고 차움 의원도 그렇고 모두 비밀 유지 의무가 있다 이러면서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이런 의무, 비밀 유지 의무가 계속 실효성이 있는 건가요? 수사 과정에서? 근데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뭐 무조건적으로 다 보호되는 그런 비밀 유지 의무가 있는 건 아니고요. 특히 대통령의 건강과 관련된 정보는 매우 중요한 국가 기밀이거든요. 2급 비밀이잖아요. 네, 그런데 예. 그것이 지금 외부 병원에서 함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의혹이 있기 때문에 그 의혹을 풀어나가는데 핵심이 되는 증거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 예. 자료를 제출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처음에 이제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말할 수 없다라는 걸 이제 먼저 내세워서 더 이상 네. 이제 그 뭐 증거를 찾거나 이런 걸 못하도록 지금 했지만 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에서는 그게 아니다라고 봤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음. 압수수색 같은 걸 한 것이고요. 네. 또 특히 그 대통령의 혈액 검사 비용으로 29만 6,600원인가 아마 그 결제되었다라고 하는데 그것을 최순실 씨나 최순득 씨가 대납해 주었다라고 하는 의혹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금으로 뭐 몇 예, 천만 원을 현금으로, 예. 계산을 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현금으로 계산한 건 이제 본인들 관련된 그런 시술에 예. 들어간 돈이고 이번 거 같은 경우는 대통령에 대통령의 대해서. 그, 예, 예. 관련된 돈이었는데 그런 것도 사실은 다 대통령이랑 직접 뇌물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는 그냥 그런 뭐 의사로서 뭐 비밀을 유지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는 식으로 빠져나가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예. 네. 세월호 7시간을 밝히기 위해서는 또 조혁 대위, 그 간호장교인 조혁 대위의 어떤 그 말도 네. 상당히 중요한데 일단 청문회에서는 뭐 전혀 입을 열지 않았어요. 키맨이죠. 사실은 특검에서는 다르겠죠? 조혁대위가 알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특검에서도 그렇고 청문회에서도 상당히 그 부분에 공을 들였는데 네. 당시에 이제 의무실에 있었느냐, 의무동에 있었느냐 이런 얘기도 그렇죠. 의무동에 처음에 있었다 그랬다가 나중에는 또 의무실에 있었다고요. 네. 의무동은 대통령을 치료하는 곳이고요. 의무실은 직원을 치료하는 곳이기 때문에 어디에 있었냐가 상당히 중요한 얘기 네. 아닙니까? 그런데 의무동에 있었다가
의무실로 이름을 바꿨는데 사실은 의무동에서 대통령을 치료했지 않았나라는 의심이 드는 겁니다. 네. 그런데 나중에 의무실로 바꾸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출국 금지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정식으로 이제 피의자로 불러서 네. 조사를 할 것으로, 물론 저번에도 조사를 한번 했습니다만 네네. 출국 금지까지 해놓은 마당에 다시 불러서 이 부분을 캘 것으로 생각이 되고 상당히 오랫동안 조사를 했죠. 그러면 지금 조혁 대위 같은 경우도 아까 다른 병원장들과 마찬가지로 비밀 유지 의무를 거론하면서 청문회장에서는 그렇죠.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만약에 지금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을 해서 조사를 할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경우라면 좀 달라질 가능성도 있나요? 그렇죠. 그런 경우라면 당연히 자기 자신의 그 범죄에 대해서 진술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특히 조혁 대회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일반적인 모든 것에 대해서 말할 수 없다고 하다가 나중에는 특정한 뭐 프로포폴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만 말을 못하겠다라고 대답을 했잖아요. 네네. 그랬는데 그 정호성 전 비서관에 대해서 국조특위에서 구치소에서 그 신문하는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정호성 비서관이 당시에 대통령이 누구랑 있었냐라고 말하니까 사생활적인 것이기 그분의 사생활을 위해서 말할 수 없다라고 말했어요. 그럼 분명히 그날 누군가랑 같이 있으면서 무언가를 했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종합해 보면 조혁 대위가 아무리 부인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특검이 얼마나 날카롭게 더 많은 정황들을, 증거들을 찾아낼 수 있을지 좀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신업 변호사, 노영희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